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하이니히 하이네에 대해서 텍스트 제목은 문학 치유적 관점에서 하이네 읽기 이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하이니히 하이네는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논쟁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시인이기도 하고 유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사실 어려움을 또 겪었고요. 그래서 국내 하인에 관련 시집이 예전부터 많이 있지만 우리가 뭐 이 사람의 수많은 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어, 우리가 지금 다룰 이 텍스트 내용은 하인의 말년의 이 시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비유적 관점에서 하인의 시를 읽는 거니까 또 뭐 그냥 우리가 사랑과 관련된 뭐 어떤 어, 그런 어떤 시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힘들 때 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에 이제 초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인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인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량이 너무 많지 않고 적당한 시간에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찾았는데 여기 있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낭만주의 우리가 사조 중에서 낭만주의 독일어 로만틱이라 하죠. 낭만주의 시기의 대표적인 시인인데 이 사람이 또 정치적인 성향도 또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한때 기자로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로서 알려져 있고 그다음 이 사람의 이제 시 중에 정치적 성향을 띈 시들은 좀 풍자와 어떤 해악이 들어간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활동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독일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한때 이 사람이 또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이제 알려진 이유는 독일의 사상가 중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런 사람들과도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그런 비난도 좀 받았지만 어, 실제 뭐 공산주의자로 활동한 적은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사상적으로 뭐 그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주의 정치가인 비스마르크가 하이네를 괴테 이후 최고의 독일 시인으로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죠. 그래서 19세기 어쨌든 문예를 거론할 때 이 하이네를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만 쓴 게 아니고 산문도 쓰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고 그 사람은 이제 1797년 독일 라인 강변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셀도르프도 제가 소개해 주겠지만 이 뒤셀도르프 이제 대학이 보통 요즘에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문인들의 이름을 대학 이름에 넣죠. 그래서 하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유대인 상인 어, 집에서 이제 장남이로 태어났는데 장남으로 그래서 원래 본명은 크리스티안 요한 하이니히 하이네고 어린 시절 유대식을 하고 하이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düsseldorf 인문계 고등학교인 리치움에 다녔는데 아버지 뒤를 잇기 위해 장사를 한때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은행 일도 배우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산하고 düsseldorf로 돌아갔는데 본 대학에서 2학기 하고 그 다음에 괴팅엔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투 사건이 있어서 다시 베를린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철학과 문학 강의만 듣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시련의 아픔 때문입니다. 크게 보자면 두 번의 시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쑥부댁에 있었을 때 사촌 여동생 아말리에를 사랑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시련을 당하고 대학에서 이제 시 활동을 주로 하다가 자인의 젊은 시절 조상합니다. 어, 하이네가 이제 어,
저기 뭡니까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처음에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법학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이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면 개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걸 두고 하이니시 하이네가 사실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비꼰 것도 있죠. 뭐 좀 표현으로 하면 유럽의 입장권이다.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어떤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냉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 노래의 책, 그 유명한 독일에서 출간된 노래의 책 표지입니다. 표지. 원본에서 이런 거 보면 색이 많이 낡았죠. 이건 이제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의 책에 들어가 있는 사파입니다. 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돼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사용은 안 하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 후 이제 하르츠 지방을 여행하면서 쓴 하르츠 기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시집도 유명한 시집인데 우리가 아마 이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말리의 여동생 테레제를 한때 사랑했는데 역시 시련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여행화첩이라는 시집을 출간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행하면서 쓴 거니까 일종의 여행기입니다. 자연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이나 몽상적이고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게 표현되어 있고 자기의 순수한 어떤 주관적 감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식의 어쨌든 여행문학이라는 비평을 받았고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 여행화집이라는 시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827년에 노래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 보면 로렐라이라는 시도 있는데 이게 우리는 보통 노래로 로렐라이 노래 많이 알고 있죠. 원래는 하이네의 시입니다. 하이네의 이 시를 작사해서 로렐라이라는 노래가 유명한데 이에 제가 로렐라이 원곡을 한번 다음에 수업 내용에 포함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독일어 원어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죠. 이 로렐라이가 오늘날까지 발표된 독일어 작품 중 독일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시로 물론 다른 시들도 뭐 많이 있지만 그 시들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힙니다. 로렐라이 알죠? 큰 암벽 바닷가 암벽에 이제 인어입니까? 반신반어 그죠? 거기에 이제 홀려서 전원들이 배를 제대로 운행 못하고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온 바위에 받쳐서 배가 남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화 속 내용이 나오죠. 네, 렐라이. 그 다음에 이제 1830년 파리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하이네가 프랑스의 혁명 이념에 공감을 하고 독일의 현실에 프랑스는 저렇게 자유를 찾아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독일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봉건적인 독일 현실에 절망하고 그래서 언론법에 의한 언론 탄압을 위해서 파리로 합니다. 그래서 1856년 숨을 거둘 때까지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하이네가 기자로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 이 당시에 또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 언론법이 강화되어 뭐 여러 그 당시 청년 독일파 작가들에게 검열이 확대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이네가 쓴 글들, 하이네의 저작들이 이 출간 금지 조치도 받고 그래서 이때부터 하이네가 파리 생활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당국과 관계가 좀 안 좋아졌죠. 문학가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파리에서 하이네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문학 살롱을 드나들면서 그 당시 파리의 유명한 빅토르 위고나 조르주 상드나 발작 이런 사람들과 친분도 나누고 파리에서 어떤 사교계 생활, 자유로운 도시 분위기, 여인들과 어울리고 이런 생활이 파리와 파리 여인에 대한 경쾌한 시로서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의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렇지만 파리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지만 항상 독일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었더라고. 향수죠. 그래서 이러한 향수를 시로서 이제 표현을 했고
결국 나중에는 결혼을 합니다. 1841년에 상점 여점원인 크레센스 유제니 미라라는 여인과 오랜 그 연애 끝에 결혼을 합니다. 하이네는 정치적으로 보면 급진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청년 독일파의 대표적 평론가였던 돌아가신 루드비히 베르네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청년 독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르네 아닙니까? 들어봤습니까? 베르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고문 같은 글도 썼고, 그래서 이 책에서 하이네가 자기가 가진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베르네가 찬양한 그 파리의 현실, 자유로운 파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또 마르크스와도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한때 공산주의자로도 의심을 받았지만, 그거는 이제 하이네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거기에 깊이 빠져들고 이런 건 없었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말년에 1844년경부터 시각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쪽 눈을 실명합니다. 뭐 소문은 또 성병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이라는 글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쓰리고 그래서 하이네가 병이 악화되자 유언장을 작성하고 회고록을 집필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병마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도 이 시기의 시들입니다. 하이네 말년에 가난 속에서 병마와 싸우면서 하이네가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심한 병과 바지를 쓰지 못하는 고통,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어떤 가난 이런 걸로 괴로워하면서 말년에 인간 어떤 상황에 대한 존재에 대한 해이나 비탄감에 시달렸겠죠. 이때 만들어진 최후의 걸작이 로만체로입니다. 그래서 로만체라는 기사의 영웅담과 로맨스에 대해서 쓴 민요주의 설화시입니다. 이 로만체로가 굉장히 또 유명한 말년에 쓴 유명한 시집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는 그 문학 치유적 관점에서의 하이네 읽기는 이 말년에 하이네가 병마와 싸우면서 임상생활을 한 지 한 8년 만에 숨을 거두는데, 약 8년 동안의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네와 관련해서 제가 또 소개하는 내용 조금 길고 7분짜리를 소개 7분짜리를 제가 이제 네. 그래서 아까 7분짜리를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네. 자, 조금만 보고 이제 텍스트 보겠습니다. 하이네 소개 내용인데 길지 않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말년의 모습이죠. 이제 젊은 시절의 추상으로 조금 예민하게 보이죠. 섬세해 보이는 로만체로라는 작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조별로 볼 때 하이니시를 딱 낭만주의 하나로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전통을 잇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보면 되죠. 서정신이면서도 또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뭐 비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죠. 전, 전통이나 어떤 관습에 반대하는 혁명적인 저널리스트,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그렇죠? 릴케가 출연하기 전까지 하이네가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았다고 보면 돼요. 또 릴케 출연 이후에도 물론 하이네의 명성이 꺾이진 않았지만 릴케에게 또 사람들이 많이 가졌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이네든 릴케든 다 정말 굉장한 유명한 시인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치 시대 때 분서경류 여러분 알지요? 책을 불태우는 게 분서 아닙니까? 하이네는 또 유대계고 하니까 나치 시절에 하이네 저들이 많이 분서로 지정되고, 가르치기에 헤겔과도 좀 친분이 있어요. 헤겔의 철학가가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죠. 아니 아니 명언들이 제가 찾아낸 상품이다. 나중에 시간 되면 시거든요. 명언이라 해도. 노래책과 로만체로 유명한 나이로만 이제 쓰기 좀 유명한 로만체겠죠. 이 정도 이제 뭐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된 내용 우리가 이제 봤고,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텍스트는 아까 말했다시피 문학 치유적 관점에서의 하이네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유라는 표현이 우리가 치료와 치유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는 물론 치료와 조금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지만, 사전적으로 치유는 독일어로 이제 하일룽입니다. 하일룽. 마음을 위안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는. 치료는 테라피, 물리적인 요법이나 심리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죠. 테라피고, 독일어로 테라피고, 하일룽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뭐 어떤 심리적 갈등을 그 사람이 의지를 갖고서 자기 스스로, 그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치유는. 치료는 좀 다르죠. 질병이나 어떤 장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물리적인 치료도 있고, 그죠? 약물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치료사,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한 치유의 의미를 이 하이네가 시에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벤 디킨더 진트 임 둥켈런, 아이들이
임 둔켈은 여러분 둔켈이라는 형용사 알죠? 어두운 할 때. 그게 이제 명사로도 쓰이죠.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딘트니까 어둠 속에 있게 되면 어둠 속에 있게 되면 wird beklommen ihr Gemüt 그 아이들의 Gemüt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wird beklommen 뭔가 여기서는 답답해진다 조금 어역을 했죠. 그죠? 네. 그리고 ihr Angst zu bannen 불안감을 um주받는 받는 하면 뭘 주방하다 뭐 악귀나 마귀를 주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angst를 불안감을 주방하기 위해 singen ein lautes Lied 그 아이들은 요 지는 이제 아이들이죠. 디킨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리트 노래를 singen 부른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있죠. 좀 무서움이 있을 때 이거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일부러 노래 부르고 뭐 이런 때가 있죠. 예, 이제 이런 하이네 시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Wenn die Kinder sind im Dunkeln, wird beklommen ihr Gemüt und ihre Angst zu bannen, singen sie ein lautes Lied. 그래서 뒤에 식구가 조금 더 있죠? 더 있네요. Ich, ein tolles Kind, ich singe jetzt in der Dunkelheit. Ich, 나는 ein tolles Kind. 원래 톨 하면은 뭐 미친, 정신 나간 이런 뜻도 있고 또 너무 좋을 때도 반어적으로 톨을 씁니다. 나는,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노래한다. Ich singe jetzt in der Dunkelheit. 어둠 속에서 노래. Klingt das Lied auch nicht göttlich? Hat mich doch von Angst befreit. 그러니까 그 노래가 클링트 하면 클링엔 동사는 뭐 소리가 울린다 하는 뜻이죠. 그 노래는 비록 흥겹게는 들리지 않지만 나를 미십니다. 나를 on angst 불안으로부터 befreit 해방시켜줍니다. 해방시켜주는 befreien 해가지고 여러분 fry에서 동사화된 거에 befreien이죠. 뭐를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이제 불안감이 일시적으로나마 좀 사라질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 19세기 전반에 독일 문학에서 정말 그 여기 나온 것처럼 눈의 가시처럼 어쨌든 논쟁거리의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던 분이 이제 하이네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제 상처도 많이 입었고 어쨌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비판도 받았지만 이 하이네에게 정말 치유라는 단어가 합당할까? 이 사람의 이제 인생 경력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를 보더라도 그죠? 이제 노래의 책이라는 그 시집에 나오는 이 중에 일부거든요. 노래의 책, Buch der Lied. 여기 이제 시 중에 또 귀향이라는 Die Heimkehr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하이네가 문학 치유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 마지막 행에 보면은 노래하다 보니 두려움에 휩싸였던 아이가 불안감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구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학 치유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노래라는 게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저도 신경성 위염이나 이런 게 대학원 때부터 있었고 괜찮았다가 다시 재발했다가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신경성 위염. 우리 한국 사람들 위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물론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치료도 되지만 이거는 주로 자기 생활에서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즐겁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살면은 이 위장병이 위험이 많이 나아진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너무 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강박관념이나 이런 데 시달리면 이 위험이 아무리 약 먹어도 또 재발하고 안 늦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즐겁게 살고 웬만한 거는 털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는 게 위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짧은 시지만 이런 시구에서도 이제 이런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거, 문학이나 노래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이런 방금 인용된 시처럼 좀 불안감을 우리가 이 하이네 시문학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을 때, 하이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년에 한 8년간 임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고통을 이런 그 시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상처를 아이네가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에서 시작된 이 하이네의 문학이 이 독자들에게 혹은 우리 세상에 어떤 치유적인 힘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이 텍스트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이네의 내면 아이와 수심 중독이라는 부분을 봅니다. 내면 아이라는 말은 영어로 inner child이죠. 내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독일어로도 innerlich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심리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릴 적에 어떤 심리적인 충격 때문에 성장이 멈춘 채 자라지 못하는 자아를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상처 입은 아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라는 시각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아인의 시를 보면은 그 시의 화자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 화자가 실제로 아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아이가 어떻게 시를 쓰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아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전통적으로 이제 서양 문화에서 보면 아이는 좀 뭐랍니까 미성숙한 존재니까 어른보다도 어리고 좀 어른보다는 약하고 어른보다 지식이 모자라는 그런 존재로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직 알라다 어리다 이런 말은 좀 힘없고 좀 아직은 뭔가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상태를 좀 비유적으로 아직 알라 같다 아이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화자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아이 같다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본 그 시 바로 앞에 사실은 1년에 보면은 그 아이가 정말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잠깐 동안의 밝음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각 연에 보면 둥켈이라는 독일어로 둥켈 알죠? 어두운 할 때 둥켈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어둡고 정말 암울한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 암시되는데 이것은 이 시보다 좀 앞에 나온 시인 서정적 간족이라는 Delicious Intermezzo 이 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화자도 자기가 어디를 가든 간에 계속 어둠에 휩싸입니다. 주변이 어두운 그런 어떤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여인의 눈길이 밝은 빛이라면 사랑하는 여인의 눈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둠에 휩싸여요.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귀향이라는 시, 아까 하임케어 있죠? 귀향이라는 시는 이제 이 하이니히가 태어난 고향이 뒤셀도르프라고 했죠. 그런데 뒤셀도르프로 귀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네가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낸 함부르크와 괴팅겐으로의 귀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함부르크와 괴팅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차별을 좀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하인의 이 초기 서정시에는 이런 불행한 사랑, 아까 우리가 소개하는 내용에서도 시련의 2번 정도 시련의 아픔을 겪었죠. 그런 어떤 시련의 아픔이 이 시에 좀 젊을 때 초기 서정시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 영상들이나 트라움 빌드, 이게 영상이라 했는데 번역을 영상이란 번역은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빌드 하면은 그림이나 이미지, 모습이나 이미지거든요. 꿈의 이미지들, 영상이라는 것을 저는 번역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목 자체는 트라움 빌드입니다. 이 트라움 빌드에서 이 화자가 모두 시 속의 화자가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 속의 화자를 압도하는 그 여인들, 차갑고 냉정하고, 물론 매력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겠지만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한테는 오히려 치명적입니다. 자기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로렐라이 얘기도 있었죠. 높은 바위 위에 로렐라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여인은 도달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의 하이니시 사랑 노래는 아까 그 소개한 것처럼 그 숙부 집에 이제 사촌인 아말리에한테 실현을 당했댔죠. 이런 게 이제 다 바탕이 된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물론 결혼을 합니다. 그 아말리에가 다른 그 부유한 대지주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하이네는 또 그녀의 동생인 테레제를 사랑하지만 역시 이 테레제도 함부르크의 부유한 상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가난한데 좀 부유한 그 상인이나 대지주하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들, 그죠? 그래서 이 하인의 초기 시에 보면은 이런 우울한 시인의 우울한 어떤 슬픔이나 죽음의 동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숙부집에 기가하면서 사람이 그 사촌들의 어떤 권위적인 태도, 네? 이런 거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또 함부르크의 부르주아적인 세계, 이런 게 자기한테는 많은 어떤 그 고통을 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이런 수치심을 느낀 게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독일의 어떤 적대적인 분위기를 이제 자기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해상록에서 메모이렌이라는 해상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학교 또래 집단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따돌림 받은 적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이 당시에도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든지 그렇게. 네. 자, 그래서 속 찍을 때 또 전화가 이렇게 자꾸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네가 기독교로 이제 그래서 개종까지 했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자기가 차별을 안 받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낙인 찍힌 게 어쨌든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겪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깐 이 수업 중요한데 이래가 큰일 났네요. 이래 시끄럽죠. 자,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그 우리가 아는 이 하이네라는 이름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개명한 이름입니다. 원래는 헬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함부르크를 떠나서 이제 본으로 이 사람이 가서 법학을 공부했댔죠. 그런데 본 대학에 알게마인하이트라는 학생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입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이 조합에 반유대주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베팅겐으로 또 대학을 옮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독일 민족적 낭만적 열정이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조합에 또 가입을 합니다. 다른 학생조합에. 그러나 또 반유대주의적인 모욕을 당하고 아까 결투라는 내용이 있었죠. 아이니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결투 사건 때문에 제명을 당합니다. 이런 게 어쨌든 자기가 사태를 많이 겪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수치심 중독이 바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담과 심리치료 전문가인 브랜드 쇼라는 사람이 이 수치심 중독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혈암투성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불신, 두함, 어리석음, 의심, 열등감, 무가치함 이런 걸 이제 알게 하고 느끼는 거죠. 또 뭔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하고 무엇인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속삭이고 계속 그런 어떤 망상이 시달리는 거죠. 이런 게 당신의 존엄성을 더럽힙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심리치료사인 브랜드 쇼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심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게 하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이끌게 되죠. 이런 수치심 중독과 외로움이 슬픔의 가장 핵심 감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상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어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도 쉽지 않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하이네의 시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돛도 희망도 없는 표류하는 네덜란드, 바로 대항의 영원한 유대인.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이네의 1840년작 이 마흐라흐의 랍비 단편이라는 내용에서 게토를 지키는 유대인 척의 문지기가 정말 뭐 스테레오타입처럼 그죠? 어떤 판에 박힌 말처럼 상투적인 말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Ich bin ein einzelner Mensch. 나는 einzelner Mensch. 혼자다. 이 einzelner 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이게 따로 떨어진 말 아닙니까? 아인잠하고 거의 의미가 상통합니다. 나는 혼자다. 난 정말이지 무서워. Ich habe wirklich Furcht. 공포 두려움 아닙니까? wirklich. 정말로 Furcht를 가진다. Ich habe. 무섭다. 공포심이 있다. 이런 공포.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대인의 심리, 그 당시 독일에서 유대인의 심리 중에 하나.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공포심을 가졌겠어요. 공포심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명을 잃는 정도였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너무 집이 시끄러워서 제가 좀 조용히 했는데 자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네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자기 선조들이 어쨌든 유대인들이
비유를 하자면 여기는 쫓기는 사냥감에 비유한 거예요. 사냥꾼이 아니라 항상 쫓기는 위치에 있는. 그죠? 그래서 하이네가 해상록에서 유대인과 사형 집행인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형 집행인 딸로서 제프헨이 사람들이 눈을 피해 살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태생과 오랜 고독, 또 그 때문에 생긴 인간에 대한 공포와 혐오, 이런 게 하이네가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네 시 중에서 보면은 1825년에 선 노르트제 북해라는 시의 일부에 보면 바다 유령이 나옵니다. 제게슈펜스트. 제가 바다고 게슈펜스트가 이제 유령인데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제게슈펜스트. 이 시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심리를 이제 표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고, 왜냐하면 뒤에 이제 아이의 문학적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바다 유행이라는 시를 볼까요? Dort unten, 여기 unten 아래쪽에 in der tiefen Meerstadt. 깊은 메어하고 슈타트 합쳐졌죠? 바다 도시 속에 auf ein altes hoch gegiebeltes Haus. 오래된, 그 다음에 집인데 높은 기벨, 원래 기벨런 하면은 이게 뭐 봉우리 같은 쏙 솟은 걸 말하는데 여기는 합각물이라고, 합각물이라는 말 저는 처음 들어봐요. 어쨌든 이렇게 높이 솟은 걸 말해요.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합각물이라 합시다. 여기 집에, 오래된 집에 그곳에 멜랑콜리시 아인잠, 멜랑콜리하고 고독하게 운텐 앙펜스 창가 아래쪽에 아임메텐짓 한 소녀가 앉아있네. 덴 코프 머리를 업된 아름 겔렌 아래 기댄지. 레는 동사 알죠? 우리 기댄다 할 때 업된 아름 겔렌 아래 기댄지. 비아인 아르메스 게세네스 킨트. 자, 비는 영어의 like 뭐뭐처럼 이 말이죠. 가련하고 잊혀진 아이처럼 잠깐 탁 이렇게 발에다가 머리를 받치고 앉아있다. 그리고 ich kenne dich armes vergessenes Kind. 그리고 나는 너를 안다. 너를, 누구를? 이 가련하고 잊혀진 아이. 그렇죠? 가련하고 잊혀진 아이. 너를. So tief, mehr tief also verstecktes du dich vor mir. 그렇게 깊숙이. mehr tief, 바다 깊숙이. 알조는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인데, 그렇게 깊숙이, 바다 깊숙이 versteckst du dich. 너는 너를 숨기고 있구나. 보며 나의 앞에서. verstecken 동사가 어디에 숨긴다, 뭐 은폐한다 이런 뜻이죠. 제기대명사 dich하고 결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숨긴단 말이에요. 보며니까 내 앞에서 숨었다. aus indischer Laune. 아이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부터. aus indischer Laune. 뭐 라우네가 변덕 이런 뜻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kindisch 라우네니까 아이 같은 마음. und es nicht mehr herauf. 그리고 nicht mehr 하면 영어에 노모하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nicht mehr herauf.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다. 올라올 수 없다. 올라올 수 없다. 그리고 das ist fremd und fremden Leuten. Jahrhundert lang. 그리고 이 fremd,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und, 영어의 under죠. 낯선 사람들 가운데, 즉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낯설게, 생소하게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야훈데트랑 수백 년.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아이의 마음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죠? 이 소녀의 이런 어린애 같은 마음이 수치심이나 뭐 부끄러움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바다 깊숙이
바다 위로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바다 깊숙이 숨어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잊혀진 소녀가 결국 유대인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유대인의 내면, 민족적인 내면 아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소녀 속에서 수백 년, 이렇게 억압과 불안 속에서 살던 유대인의 민족적인 어떤 내면 아이가 결국 아이네가 말하는 내면 아이. 아이네 자신이죠. 결국. 그래서 이런 어떤 시를 통해서 아이네의 고민을 감속 보내로 오늘 16분이네요.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124쪽을 오늘 조금 또 주변 환경이 조금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뭐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분으로 만나도록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